우리는 협동조합 방앗간 뒷방에 모여 목내기 화투를 치고 내일은 장날 장꾼들은 왁자지껄 주막집 뜰에서 눈을 턴다. 들과 산은 온통 새하얗구나. 눈은 펑펑 쏟아지는데 쌀값, 비료값 얘기가 나오고 선생이 된 면장 딸 얘기가 나오고 서울로 식모살이 간 분이는 아기를 뱉다더라 어떡할거나 술에라도 취해 볼거나 술집 섹시 싸구려 분 냄새라도 맡아볼거나 우리의 슬픔을 아는 것은 우리뿐 올해에는 닭이라고 쳐볼거나 겨울밤은 길어 묵을 먹고 술을 마시고 물세 시비를 하고 섹시 젓갈 장단의 유행가를 부르고 이발소집 신랑을 다루러 보리밭을 질러가면 세상은 온통 하얗구나. 눈이어 쌓여 지붕을 덮어다오. 우리를 파묻어다오. 오종대 뒤에 치마를 둘러쓰고 숨은 저 계집애들한테 연애 편지라도 띄워볼거나 우리의 괴로움을 아는 것은 우리뿐 올해에는 돼지라도 먹여볼거나. 신경림 시인의 시 겨울밤 전문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00회 특집 맞아서 강원도 횡성에 위치해 있는 예보덕 문학관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주인공 시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이곳까지 찾아주신 관객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장의 소리는 2005년 5월 30일 첫 음원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횟수로는 13년째입니다. 500회라는 이 횟수가 그만큼 시인들, 작가들에게는 이 문장의 소리와 함께 한 시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500회 특집 때는 어떤 분을 모셔야 할까 해서 여러 의견들을 묻고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신경림 시인이십니다. 선생님 먼 길 힘들지 않으셨나요? 글쎄 두세 번 와본 곳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차가 많이 막히네요. 아, 주말이라서 아무래도. 네, 그래서 겨우겨우 시간을 내서 왔어요.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뵙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불어 선생님을 뵙기 위해 예보동까지 와주셨어요. 관객분들께도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기대했던 것만큼 재밌는 말을 못 들을 겁니다. 원래 지금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고 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얼굴만 보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몇 마디 주고받았다는 걸 만족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벌써 재밌다고 호응이 아주 크게 있는데요. 네. 선생님 저희 문장의 소리 500회 특집 손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500회 축하의 말씀도 한 말씀 해주세요. 문장의 소리. 예, 문장의 소리가 벌써 500회. 네, 벌써 500회 대단하네요. 네. 그동안 일도 많이 하시고 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네. 또 좋은 독자들도 많이 만나셨을 테니까 여러 가지로 참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더 긴 시간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신경림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등단 연도가 언제쯤인지 아세요? 1956년이십니다. 문학 예술로 등단을 하셨는데 그렇죠. 선생님. 여기는 1956년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어떤 시대였는지. 그게 청나라 시대인가. 혹은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인데 좀 여러분들 보기가 좀 그렇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일종의 역사를 대하는 역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지도 않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헤아려 보니까 61년입니다. 등단하신 지가. 1956년경에 제가 청년 전이니까 53년쯤 되네요. 53년. 이 근처 미군 부대에서 잠깐 하우스보이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근처는 아니고 홍천이니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죠. 감기가 무량한 곳이죠. 이렇게 5월달은 아니었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생각이 납니다. 강원도 겨울은 더 춥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때는 더 추웠죠. 입을 것도 별로 없고 내일도 아주 부실하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과거로 시간을 돌려주셨으니까 조금 그 부분을 더 말씀 여쭤볼게요. 선생님 등단이 56년이신데요. 그 시절 어떤 유년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시인이라는 이 이름을 얻게 되셨는지 그런 뭐 시스는 계기나 시인이 되신 과정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6년에 제가 이제 등단을 했는데 그땐 유년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애들 때 나올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리고 아주 가난했던 시절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 희망도 없고 제가 앞으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유스럽게 말을 하고 자유스럽게 우리 마음대로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 밑에서 살고 또 우리가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고 또 밥도 좀 풍족하게 먹고 그런 세상이 우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평생 우리는 그때하고 똑같이 살 것 같다. 대체로 외국 사람들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안 가졌었어요. 한국은 원래 희망이 없는 나라고 이건 폐기 처분해도 될 나라다. 이런 생각했던 나라죠. 이만큼 살아남았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꿈 같은 일이고 그리고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 중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저 혼자 살아남아서 조금 미안하고 그래도 내가 그 뭐하러 그렇게 일찍 죽냐 나처럼 오래 살아서 좋은 꼴도 뭐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더러 좀 그런 기분입니다. 네, 저희는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만큼 참담했는가를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치면 먹고 살기도 힘든 시기였을 텐데 선생님.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죠.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또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주변에서. 글쎄요. 지금도 글을 쓴다 그러면 아마 부모들은 다 반대하는 사람이 저도 반대를 심하게 많이 하셨어요. 하는데 네. 그때는 부모들이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간섭할 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얘기를 한다면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잘 몰랐죠. 그냥 뭐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그 다 법률 공부하고 다 통해가지고서 언젠가 출세하려니 생각했는데 출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문학책만 읽었으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고 나서는 나중에 굉장히 실망했겠죠. 그 유종호 선생님의 부친 께서 네. 시인의 길로 선생님을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그분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교우제 시를 써서 발표한 걸 보고서 저를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너는 자기가 보니까 다른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시를 쓸 능력만은 자기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열심히 글 써라. 그래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것저것 책을 추천해서 좋은 시집을 읽는 계기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특히 그분이 국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안 되는 얘기죠. 그때는 국어 시험 같은 거는 치건 말건 100점을 주고 그래가지고서 그 국어 수업 부담 같은 걸 덜어주고 이럴 때 너는 책 읽어도 괜찮다. 그런 특별히 봐주셔가지고 열린 교육을 그때부터 그렇죠. 그분은 특별한 네. 분이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기 재능이 있는데 재능 있는 것을 열심히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쓸데없이 시험 공부에 매달려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생님께 진짜 큰 위로와 위안과 격려의 말씀이죠. 위로가 됐죠. 그리고 그 책도 많이 추천해 주셨다 추천해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책들 그때는 많이 탐독하셨어요, 선생님? 글쎄요. 제가 뭐 특별히 좋은 책을 읽은 건 아니겠죠. 제가 도스토옙스키는 어릴 때 많이 읽고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같은 것을 고등학교 때 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학으로서는 이태준, 김남천 같이 네. 다른 사람들이 별로 접촉할 수 없는 이러한 작품들을 접촉할 수 있었고 시도 백석, 이용학, 이마 북방 다 이렇게 시인들, 월북한 시인들 네, 월북의 당시에 작가들. 그 시집을 읽을 수 없게 만든 네. 그런 사람들의 시집을 많이 읽었죠. 제가. 그런 선생님의 어떤 취향이라 그러겠죠. 네. 그 책에 대한 그 선호도가 작품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겠다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드네요. 선생님 첫 시집이 73년 농무인가요? 그렇죠. 예. 등단하시고 나서
간격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여백이 있는 그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신 건가요? 무의미하게 보냈죠. 별로 한 17년 만에 뭐 이렇게 그냥 방황하는 시절이었죠. 내가 시- 계속해서 시를 쓸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회의를 가졌고 네. 또 당시 우리나라 사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비참했으니까 이런 비참한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시를 쓴다는 일이 뭐 아름다움만을 추구한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되는 시를 쓴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일까 또 설령 그래도 글을 쓰고 싶다 하면 이러한 글을 계속해서 갈대 같은 그때 시를 발표했었는데 갈대 같은 시를 계속해서 쓸 것인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어떠한 길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거의 한 7, 8년 10년 가깝게 방황을 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우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서 돈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돈 벌기 위해서 학원 강사도 하고 네. 또 친구 장사하는 데 가서 기웃기웃 장사도 하고 장사 거들기도 하고 또 광산에서 일하는 친구 찾아가서 옆에서 빈대 붙어가지고서 술만 축내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죠. 그래도 저로서는 그때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건 틀림없죠. 실제로 이 글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에 예. 더 가깝게 그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럼에도 시를 써야겠다, 쓰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첫 시집이 또 나온 것일 텐데요. 옳다 하는 건 아니고 옳지는 할 않습니다. 게 없어요. 할 게. 할 게 없어요. 네, 너무 내가- 슬프다, 선생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남한테 너는 그 일은 잘한다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시를 쓰는 일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를 쓰는 일밖에 없다. 결국 그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서 다시 시를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요즘의 젊은이들이 선생님 되게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데 선생님 이 말씀이 되게 일종의 팁 같은 게 되겠어요.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정말 잘 찾아서 그것들을 밀고 나가는 것도 괜찮은. 그래서 근데 저도 그때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제가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실제로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그래도 내가 아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은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서 남한테 너도 일 할 줄 아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시 쓰는 일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선생님 제가 자꾸 이게 곡해를 잘못 선생님 네. 말씀을 오해하면서 듣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 여러 일을 해봤어도 역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더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선생님.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시를 안 쓰고 다른 일을 할 때는 재미가 아주 저녁 때 되면 밤 되면 슬프고 이렇게 세상을 내가 살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회의에 사로잡히고 그랬던 그 기억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가 좋아서 시를 하고 싶으셔서 시인으로 살고 있으시고 지금껏 시인이신데요. 정말 지금껏 시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시를 쓰고 있으시니까요. 선생님 1,300여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와. 제 나이 된 사람으로서는 그게 많이 쓴 건 아니고 보통일 아무래도, 겁니다. 예, 보통. 예. 그래도 1,400편이라고 하면 또 그것의 편편의 어떤 다름을 생각하면 선생님이 얼만큼 시에 많은 공을 들이셨는지 느껴지는데 요즘에도 작품 쓰시죠, 선생님? 요즘도 옛날같이 많이 쓰지 못하지만 지금도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시 쓰는 일밖에 지금도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니까요. 어떠세요, 선생님?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같은 일을 오래 하고 같은 세계나 같은 환경 속에 오래 있다 보면 조금 회의감도 들고 오히려 또 뭐 그 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시 쓰시는 과정 쭉 60여 년 동안 어떻게 그렇죠. 버티셨어요? 저도 뭐 늘 시 쓰는 일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럴 때가 많았죠. 써놓고 나면 항상 내가 이런 정도의 시 써가지고서 시를 썼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뭐 다른 건 뭘 합니까.
다시 쓰는 수밖에 없고 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쓰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음. 시를 안 쓰고 다른 일을 해보자 하는 노력도 그 뒤에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다른 노력을 해봤자 성공해본 일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어차피 선생님 시로 이미 너무 성공을 하셔가지고 다른 성공이 이렇게 크기가 다른 게 아닐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잘하는 일이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시를 제일 잘하셨으니까. 그 이 시점에서 그 신경님 선생님의 실제 육성으로 시 한 편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그 제가 앞서 예. 선생님 시 한 편을 읽었는데요. 사실 엄청 쫄았습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의 앞에서 선생님의 시를 읽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선생님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분들께? 제가 시집에 없는 시 한 편을 좀 읽기로 하겠어요. 제가 최근에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 여행을 하면서 가장 재미를 들인 게 밤하늘 별 보는 거. 어떤 데 일부러 그 풍기까지 가서 밤하늘에서 별을 보기도 하고 또 몽고 가서 사막, 예. 가서 또 별도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최근에 많이 해왔는데 지난 12월 1월 달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하면서 네. 나가면서 문득 내가 다른 데서 별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별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으로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로서는 최신작이죠. 네. 12월 달에 쓴 건 아니고 한 3월 달인가 썼는데 네, 네. 그걸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들어보겠습니다. 별이 보인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 사막과 초원까지 가서 찾던 별이 보인다. 종로, 을지로 그리고 서울을 온통 뒤덮은 뜨거운 숨결과 숨결 속에 별이 보인다. 술집을 메운 내 옛 친구들의 야윈 얼굴에 죽은 친구들, 멀리 간 친구들이 어른들은 술잔에 그리움과 눈물로 주고받는 술잔에 이것이 나라냐는 탄식 속에 별이 보인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어린 눈망울에 엄마와 아빠, 딸과 아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 속에 서로 잡은 손과 손, 어깨와 어깨 사이에 인도와 소백산까지 가서 찾던 별이 보인다. 너무 어두워 서울 하늘에서는 사라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보인다. 눈비도 아랑곳 없이 늦도록 흩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촛불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집에 수록되지 않은 시를 먼저 듣게 돼서 또 기쁜 점이 있고요. 선생님 말씀 육성으로 직접 이렇게 시를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지금 선생님 시 쓰신 거를 들으면서 생각이 언뜻 스쳤는데 농무 때부터 시작해서 쭉 보니까 선생님은 시라는 것이 삶에서 결국 유리될 수 없는 것이지 않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물론 시라는 것이 어떤 사회 정치적 상상력 네. 그런 데만 그 바탕을 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데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떨어져서 있는 정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삶의 깊이 뿌리박은 그런 시 이것이 역시 저로서는 쓸 수밖에 없는 저로서는 그런 시가 좋다고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죠. 네, 그 촛불 우리의 촛불에 대한 촛불, 시를 쓰셨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과거서부터 쭉 지내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오늘날 우리가 촛불을 드는 이 행위 혹은 촛불의 의미 이런 거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너무 해주세요. 거창하게 얘기할 것 없고 저는 그냥 그 촛불 시위에 나갔다가 네, 한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도 만나고 거기서 정말 광장에 네. 광장에서 네,
늙고 쪼그라들고 비리비리하고 못 먹고 그래가지고서 거의 병이 나다시피 한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보고, 또 우리가 젊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죽은 그러한 친구들의 아들, 딸도 만나고, 아. 참 그런 여러 가지로 감개에 무량한 몇 개월이었죠. 거의 제가 두 번에 한 번은 두 토요일에 한 토요일은 꼭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서 저는 아주 감격을 했어요. 예컨대 술집에 들어가 앉았으면 지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보면 아주 옛날에 내가 80년에 잠깐 유치장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 이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 돌 던지면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만 만나는가 하면 젊은 사람도 많아, 애들도 많아요. 네. 우리 손주도 있고, 네. 우리 딸도 왔다 갔다 하고, 네. 또 며느리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모든 사람 거기서 만나면서 아 여기서야말로 내가 별을 안 보면 어디 가서 별을 보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이 생각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영향인지는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올해 4월에 산문집도 출간을 하셨는데 그 제목 산문집은 그냥 내가 뭐 내 산문집이 아니고, 네네네 내가 이제 묶으신 모음을 거죠. 묶은 건데, 네. 그 문학적으로 좋은 글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글, 그냥 깊이 안 따지고 얼렁얼렁 생각해서 아 내가 몇 살 때 이런 거 가지고 감동을 엄청 받았었구나. 그러면 그걸 뽑아서 넣고 그래가지고 그 뭉클이라는 제목으로. 네, 선생님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는 텍스트들을 모으셨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글이 가장 그 수록된 글들 중에 가장 크게 뭉클? 글쎄 김희종 글 같은 게 뭉클하지 않았습니까? 난 그걸 읽고서는 참 가슴이 아프고 눈이 나려고 그랬었고, 김기림의 길 같은 것도 참 지금까지도 뭔가 그냥 슬프고 애달프고 가슴 아프고 그런 느낌으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러니까 그건 김기림의 산문을 아마 중학교 때 읽었던 산문을 기억되는데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학교 시험 때인데 네. 시험을 망친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 뭉클함 때문에 시험을 선생님 망쳤다는 네. 말씀이셨군요. 그래, 저는 항상 시험 망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항상 망쳐가지고서 아버지 어머니를 굉장히 실망시켰는데 잘 나가다가 자꾸 망치니까. 아, 왜 꼭 그 순간에 선생님 김기림을 읽으셔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또 그럴 때 그럴 무렵에 또 도스토옙스키 전집 구해가지고 읽느라고 시험 다 망쳐가지고서 엉망진창이 되고. 부모님한테는 불량 학생이셨겠어요, 그렇죠, 선생님. 앞서서 별 찾으러 많이 다니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행 많이 다니셨잖아요. 워낙 해외도 많이 다니시고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데 여행 많이 다니시면 여행의 팁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정말 뭐 여행 가실 때 꼭 챙겨가시는 물건이 있다든지 여행 가서 내가 이건 꼭 보고 온다든지 뭐 여행을 좋아하시는 많은 꼭 분들 보고 온다는 거는 이제 최근에는 별. 별은 꼭 네. 보고 올라 그러고. 네. 별 보기 위해서 선생님 아주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별이 근데 보이려면. 되게 어두운 나라들이 많죠. 가령 뭐 에집트 같은 데 가서 별 잘 볼 수 있고, 또 몽골 같은 데서 또 잘 볼 수 있고, 그런 많지 않습니까? 네. 그전엔 꼭 뒷골목을 꼭 보고 왔죠. 아, 뒷골목. 뒷골목 돌아다니면서 처음에 제가 중국 갔을 때는 그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떠드는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막 뒷골목 찾아 들어갔다가 생맥주집이 들어가 앉아서 이제 맥주 한 잔 시켜서 혼자서 먹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을 해요. 자기들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어디 조그만 네. 시골 갔었는데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그게.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위험한 일. 그때는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혼자서 이렇게 앉아서. 이방인이 된 듯한 예. 느낌을 굉장히 못 즐기셨나요? 알아듣는 말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고 그 사람들하고 서로 싱긋싱긋 웃기만 하고 그런 재미로 여행을 했죠. 아, 선생님 너무 멋지시다. 낭만이 있으셨네요. 그 그래서 여행을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뭐 어떤 팁 같은 거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선생님 하신 행동처럼 못 하거든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 많이 안 가지고서 여행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 돈을 가지고 여행을 하니까 네. 두렵지. 아, 그렇군요. 네, 뭐
빈몸으로. 빈몸으로 다니니까 별로 또 저희가 좀 가난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저 사람 의뢰 없으냐고 와서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아, 뭔가 있게 생긴 사람들은 여행 갈 때 좀 조심히. 있어 보이면 좀 곤란하겠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여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와주신 예보동도 정말 좋은 여행 공간 중에 하나인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그 가보신 곳 중에 여기 오신 관객분들께 우리 한번 좀 꼭 가보시라, 잘 알려지지 않은 곳 중에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이요? 한국도 좋고 뭐 네. 한국은 저는 안 알려진 곳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디 시골 이름 없는 곳에 가서 하룻밤 묵으면서 하늘의 별 보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지금도 좋습니다. 아주. 아,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 소년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문제는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면 맨 모텔을 지어놓고서 너무 불을 밝게 해가지고서 네. 별을 보려면 한참 그냥 궁벽 정도를 혼자 찾아가야 돼요. 그런 데는 잘 데가 없고 그 구멍 가게에서 소주 한 잔 먹고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모텔에서 자면서 좀 우리나라 너무 좀 재미가 없는 곳이 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선생님 여행하시는 방법을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시를 쓰시는 과정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농무도 그렇고 뭐 민요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도 그렇고 사라져가는 것 혹은 좀 잊혀져가는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한 그 애정이나 애착 같은 것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특별한 그 애착 같은 게 있다기보다는 작품에 많이 쓰시니까. 뭔가 저는 이 태어나기를 옛날부터 어떤 시합하면 승자에보다 패자한테 더 동정하게 되고 패자 편 들고 저는 씨름판 같은 데서 우승한 사람 따라서 쭉 가고 그러는 때 진 사람 따라서 간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꼭 하여튼 팔자가 궁상맞게 생겨가지고서 꼭 지는 사람 편에 든다고. 지는 사람처럼 생긴 얼굴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 평생 저는 선거 때 같은 데도 제가 찍은 사람이 대부분들이 별로 없는데 최근에는 잘 돼요. 최근에는. 선생님 요즘에 확률이 높아지셨군요. 확률이 최근에 잘 된 건 아니네. 몇 번째 이제 됐고.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된 일이 별로 없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이승만 독재가 극에 달했을 때 신익희가 입부했던 일이 있어요. 신익희라고. 네. 신익희 인기가 대단해가지고서 한강에서 뭐 한 20만 그때 20만은 굉장합니다. 20만 군중을 모아놓고 유세를 했는데 네. 학생들 다 글로 갔었죠. 저도 학생 시절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거기를 안 가고 조봉암 선생이 유세를 하는데 거기 갔어요. 거기 따라갔는데 거기는 한 200명밖에 없어요. 20만 대 200명이죠. 그럼 200명인데 200명 중에서 또 성인은 별로 없어요. 다 애들이에요. 네. 애들은 가라도 아무 데로 안 가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너는 팔자가 그렇다. 꼭 지른 사람 편이다. 그래서 저는 쓰러진 자의 꿈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게 제가 바라는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절망감 속에서 그러면서 한편 그 절망감을 좀 즐기는 것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선생님이 계속 머무는 시선이 그 남들이 잘 가지 않는 뒷골목, 환하지 않은 별이 보이는 곳, 그다음에 이제 좀 약자들, 뭐 이렇게 쓰러진 사람, 뭐 이렇게 시선이 머무는 거 보니까 선생님 어쩔 수 없는 시인이 되실 글쎄요. 분명 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드는데요. 저 자신이 처음부터 저 자신이 승자가 될 가능성보다는 패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근데 시로 시 쓰면서 패한다는 기분이 드는 것은 멋진 일 같아요. 그리고 항상 갑인 적이 없었고 인생에서 항상 의리였으니까 요즘 갑을이라면 너무 또 유행어처럼 되어버렸지만 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의 어떤 이 모습이 아마 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한 편 더 선생님 작품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작품 들려주세요. 이 작품도 최근에 고비 사막에 갔다 와서 쓴 시 한 편 있습니다. 고비 사막이라는 데 아시죠? 몽고의 근데 몽고 사람들한테 제가
몽고라고 그랬다가 아주 혼났어요. 몽고라는 말은 몽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랍니다. 몽골 그래야 된대요. 몽고라는 말은 자기들을 오랫동안 지배한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만들어낸 말인데 몽골에 대한 비하, 경멸 같은 뜻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몽고 사람들은 몽골 그래주길 바래요. 저는 또 가서 몽고라고 그랬다가 핀잔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선생님 갈 때 팁으로 좀 잘 새겨두겠습니다. 몽골. 몽골이라고. 여행 얘기 조금만 하면 저 몽골 가는데 여행사를 안 끼고 우리끼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몽고 쪽에 화가들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화가들이 이제 끼었는데 남녀 화가가 한 10여 명 같이 끼었어요. 같이 다녔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지 차 세우고 가다가 틈만 나면 차 세우고 앉아서 노래 부르고 놀아요. 또 서울서 간 우리 패거리들도 건달이 많아가지고 같이 신나게 놀고. 진짜 재밌는 여행이셨겠어요, 선생님. 근데 저는 아주 피곤해서 혼났어요. 너무 열심히 노셔가지고 피곤하셨던 거죠, 선생님. 아 이건 좀 그만 놀고 가자고 그래요. 근데 그 몽골 화가 중에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전 와서 오래 살다 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안내로 우리가 한 건데 그 사람 충청도 말을 한국말을 좀 배웠죠. 근데 차를 몰고 가는데 자꾸 딴 데로 가요. 네. 그 사람도 정식 그 여행자들이 아니고 네. 그 자기들도 아마추어지. 우리 다 똑같이 아마추어지. 가다가 한참 가다가 여기인가 아닌가벼. 아 몽골 사람이 몽골 그렇게 사람이 말을 해요? 여기 아닌가벼 해요.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고 돌아서 나와가지고 한 3시간쯤 더 가요. 하루께 하여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네. 가지고 여기가 아닌가벼 3시간쯤 가다 또 여기도 아닌가벼. 여기도 또 아닌가벼. 잘못 들었는가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래도 별은 많이 봤죠. 아닌가벼 하고 갔다가 아닌가벼. 선생님 별은 보이네. 이렇게 돼가지고 봤는데 네, 그러면서도 몽고 사람들의 어떤 삶을 뭐 이 통역하는 사람이나 가이드가 없이 이제 우리 같이 갔으니까 좀 그저 화가더라고. 그리고 몽고라고 그러는 게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신뢰라는 거 네. 하나 배우고요. 네. 그랬을 때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고비에 와서 별만 보자고 여기까지 와서 초원에 누웠건만 어쩌자고 별 사이로 평생 내가 걷던 길이 보이나 목로에 모여 앉았던 동무들이 보이고 남난 옷가지와 찌그러진 신발짝이 보인다. 별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말자고 더 아름다운 것도 보지 말고 더 빛나는 것도 보지 말고 오직 별만 보자고 여기까지 와서 누웠건만 어쩌자고 별 사이로 하늘을 가득 메운 별 사이로 담장 안에 숨어 피었던 포카꽃이 보이고 진창을 거나가던 빨간 등불이 보이나 별 사이로 하늘을 가득 메운 별 사이로 마지막엔 어쩌자고 철없이 여든을 넘긴 늙은이 하나 보이나 오직 별만 보자고 여기까지 와서 누웠건만.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시를 읽으니까 더 시가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게 멀리서 불어 신경림 선생님 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오신 관객분들께서도 마이크를 좀 저쪽으로 넘겨서 와주신 분들께 신경림 선생님께 궁금한 점 질문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아버님이랑 생연이 똑같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뵙는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굉장히 젊으세요. 그래서 혹시 이런 시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인데 시를 짓는 일과 이렇게 장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건강 비결이 어떻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시인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제 나이 된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뭐 상관없는 것 같고 또 시를 쓰는 사람들이 대개 그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해가지고서 건강을 일찍 해쳐가지고 더 일찍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도 젊어서
술을 무척 많이 먹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지금도 제가 그 감정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서 기분 나면 술을 밤새 먹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저로서 좀 기적 같고 글쎄 유전자는 아니고 저는 어머니는 오래 사셨지만 아버지는 6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저는 철이 없어가지고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 참 슬프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자기 수명 다 누리고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도 슬플 거 없다 그런 생각을 했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금 두렵습니다. 저승에 가서 아버지 만나면 한국 맞을 것 같아요.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기적을 저희에게 열어주셔서 선생님 감사하고요. 그 또 다른 질문, 네. 선생님 시 중에 말과 별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별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궁금해요. 그 별 속에서 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를 썼던 것 같아요. 말이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됐다 그런 건데 또 별은 내려와서 우리 말이 되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그런 시를 썼던 거죠. 별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찾고자 했던 모습 이런 걸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별이 우리가 볼 때 반짝거리고 또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 있을 때 우리의 희망이나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지 궁금해요. 뭐 희망을 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또 그냥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일 수 있겠죠. 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다른 궁금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혹시 살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고 부끄럽고 떳떳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실 때 그런 삶들을 어떻게 문학, 시로서 표현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서 시로 쓰지는 않지요. 저는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잊어버리고 항상 마음속에서 나는 결코 그 일과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오랜 뒤에 한 10년, 20년 뒤에는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딘 가서 제가 했던 부끄러운 얘기를 또 고백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게 있어요. 아마 그게 저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들었는지 모르죠. 글이라는 건 자기 고백이라는 어떤 그런 그 성격이 있는 거니까. 저는 제가 부끄러운 일 참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많은데 그래도 한 10년 후쯤 어디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서 저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대답이 됐습니까? 네, 또 한 분 정도만 더 기회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주신 분의 질문을 받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신경님 선생님의 책이 있는데요. 질문을 주신 분들께는 직접 사인을 해주시는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마지막 한 분께 그 기회를 드릴까? 아이고, 네. 아까 마지막 그 몽골에서 별 보면서 별과 별 사이에 노인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가슴에서 강물처럼 눈물이 막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들을 들으면서 정말 슬펐거든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 저도 그 시를 쓸 때 스스로 슬펐어요. 사실은 별을 보면서 그 별 속에서 별만 보이는 게 아니고 딴 것이 보여가지고서 내가 살아온 일생이 참 허망한 생각도 들고 슬픈 생각도 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 시를 아주 정확하게 제 생각을 읽어주셨네요. 뭐 더 한 분 더 기회 드릴까요? 책이 한 권이 남네요. 네, 네. 선생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시대적인 시대를 내다보는 좀 애연자 같은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다고 했는데 그런 시대에 대한 애연자적인 어떤 그런 소명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앞날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설마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만 생각했지 올 것이다, 틀림없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해본 일도 없고 저는 내다보는 힘이 없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뿐이지.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니까 그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네, 아까 손 드셨으니까 한 분 더 기회를 드리고 질문 시간은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갈대라는 시 정말 그 어릴 때 읽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그냥 좀 가볍게 한 1300편 정도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 시를 다 그러니까 뭐 외우신다거나 혹은 기억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외우시는 것까지는 아니시더라도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다 외우진 못하죠. 제가 젊을 때는 시를 제가 잘 외웠어요. 많이 외우고 한때는 뭐 한 200~300편 정도 시를 남의 시까지 포함해서 외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어릴 때 기억했던 시는 잘 안 잊어버리는데 나이 먹어서 기억한 시는 자꾸 잊어버려요. 갈대 같은 거는 제가 말하자면 처음 발표하다시피 한 작품인데 그 자체가 진짜 처음은 아니지만 여하간 활자화돼가지고서 남한테 좀 읽힌 시가 갈대였으니까. 선생님 혹시 한번 낭송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갈대? 예, 뭐 그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이란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뭐 빠진 게 없나요? 이제 23살 때인가 22살 때 썼던 거니까 아주 어릴 때 쓴 거죠. 이제 이런 시를 제가 계속해서 쓸 수 없었던 것은 당시 우리 사회가 너무 어지럽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시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시라는 것은 내가 사는 삶하고 동떨어져 있을 때는 진짜 큰 감동이 없을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로부터 조금씩 벗어났던 거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순수한 감정의 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시대를 꿰뚫는 어떤 그런 시대 정신에 투철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시대를 바꿔놓으려는 개혁하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이런 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시만이 최고의 시고 어떤 시는 좋지 않은 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시는 이런 시도 좋을 수 있고 저런 시도 좋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저는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쓰는 시는 그건 안 된다. 좋은 시라고 생각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괜히 올바른 소리만 하는 거. 좋은 소리만 다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예요. 시는 그냥 성경 말씀만 다 하는 시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인들 뭐 아침에 라디오 들어보면 다 그날 금원처럼 나오는 시. 이건 정말로 싫지요. 실은 그렇게 올바른 소리만 하는 것이 시 아니죠. 삶에서 나와가지고서 삶의 어떤 온도가 묻어있는 시, 뜨거움, 차가움 이런 것이 다 배어있는 시. 이런 시가 좋은 시지고 삶 자체에서 나와야지 그 삶을 이끌려고 그러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시는 또 사람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라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제가 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서 오늘 얘기 끝내기로 하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선생님 이 말씀 중에 클로징까지 다 갑자기 해버리셔가지고 선생님 그 아직 마이크를 내려놓으시지 마시고요. 그 시집이나 뭐 다른 여타의 출간 계획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 아직은 계획이 없고 미정이세요. 예, 네. 그리고 저는 뭐 별로 그 계획을 하면서 세상 살지를 못하고 네.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니까 네. 계획은 못 해봤습니다. 곧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행자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아주
큰 어르신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든 생각이 딱 그건데요. 우리가 늙음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지만 목소리는 늙지 않는구나. 시는 늙지 않는구나. 이 생각이 크게 들더라고요. 아, 제 목소리 안 늙었어요? 다행이네요. 소리 전혀입니다. 네. 저는 노인네 목소리가 완전히 돼가지고서 아니에요. 좀 지금 김 앞으로도 빠지는 소리 날 것 같아서 아닙니다. 걱정이네요. 앞으로도 정정한 모습 자주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이곳에 와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면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누구한테 좋은 소리하고 듣기 좋은 소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참 알아들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시를 써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그런 그 자체로서 그냥 그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시를 쓴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생각하시고 저한테 무슨 인생의 지침을 들었거나 또 삶의 목적, 우리 삶을 더 바르게 개혁해가는 길 이것을 저의 시에서 찾거나 하는 분들은 저한테 실망을 좀 하실 텐데 그분들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건 못하고 다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얘기, 살아가는 느낌, 살아가는 아픔 같은 것 이런 것을 그냥 시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 것 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이 좋으냐, 물이 좋으냐.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사람도 좋은 깊은 골짜기에 가만히 이렇게 모여 앉으면 모든 것이 꿈결 같기도 하네요. 그곳 생각을 하면 마음의 단어 하나가 사무칩니다. 그곳에서 흐르는 단어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문장의 소리,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로 두 번째예요. 횡성으로 찾아왔습니다. 횡성 하면은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지금 다 횡성분들이신가요? 역시 한우죠. 저는 횡성 하면 뭐가 떠오르나 봤더니 저도 한우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문학적이지 못하고 시적이지 못해서 부끄럽다. 부끄럽다. 그래서 다른 뭐가 있을까 하고 인터넷을 좀 횡성하고 쳐봤더니 역시나 한우. 두 번째는 더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다른 무언가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 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이 예버덕 문학의 집에 들어왔더니 한우 같은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여기서도 한우 생각 드세요? 안 들죠. 네, 너무나 아름다운 지금 숲속에 저희가 문장의 소리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곳에 와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가 마음속에 흐르나 하고 봤더니 저는 뭐 아까 우리 뭐 충분히 한우, 더덕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좀 강원도로 좀 확장시켜서 저는 그곳이 떠오르더라고요. 횡성, 강원도 횡성군이죠. 강원도 하면 또 어떤 게 떠오르세요? 강원도의 힘. 그리고 또 먹는 거 뭐 옥수수 떠오르시려나? 저 옥수수 떠올라요. 강원도 옥수수도 떠오르지만 뭐 여러 가지 많죠. 저는 뭐요? 인삼. 네, 역시 이 토속품 그 향토 이런 것들 많이 떠오르는데 신이 내린 땅. 네, 신이 내린 땅. 강원도가 신이 내린 땅인 거군요. 처음 알게 된 사실이다. 뭐 경포 바다, 7번 국도, 해안도로 이런 것들, 크고 작은 산들, 그리고 걸어보지 못한 시골길 이런 것들 많이 떠오르는데 저는 강원도 했을 때 메밀꽃 떠올랐습니다. 메밀꽃이 왜 떠올랐냐 하니까 그래도 국어 시간에 저희가 다 소설, 단편 소설, 유명한 한국 소설들을 배웠잖아요. 한국 교육이, 국어 교육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배움받으면서 자랐다고 생각했는데도 봄이 되면 김유정의 봄봄이 떠오르고 무언가 일이 안 풀리는 날에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떠오르고 강원도에 오면 저는 메밀꽃 필 무렵이 떠오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이 한국 문학 작품들 문학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이번에 느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선생의 그 단편 소설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곳에서 흐르는 단어 메밀꽃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메밀꽃을 잘 아세요? 다 잘 아세요? 저는 메밀꽃을 역시 이게 저는 아직 어려서 메밀꽃을 찾아봤더니 아주 하얗게 흐드러지게 메밀꽃에도 향기가 있나요, 그러면? 향기는 없고 또 이건 또 각각 다 사람마다 향기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향기가 있으시다는 분도 계시고 또 향기는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메밀꽃이 그러면 언제 피는지도 다 아실 것만 같네. 아세요? 네, 9월에서 9월 하순까지 메밀꽃이 핀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모르고 그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책 안에서만 본 거죠. 그 이효석 선생께서 실제 고향이 바로 옆 봉평이시고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허생원이라는 주인공 허생원이 그 장돌뱅이 이게 시장을 이 장 저 장 오가면서 봉평장에서부터 대화장까지 70리 길을 걸어서 가는 그런 모습들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이 허생원이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걸었던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제가 이 책을 그래서 그 국어 시간 아주 옛날 그 국어 시간에 배우고 한국의 유명한 소설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읽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소설이었구나. 정말로 약간 그 첫 문장을 읽을 때부터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표현들 그리고 그 진짜 짧은 몇 페이지 안 되는 단편 소설인데 그 안에 사람, 자연 그리고 삶의 애환, 동물과의 교감 게다가 이제 마지막 사랑까지 다 이야기가 아주 농밀하게 아름답게 놓여 있어서요. 다시 한번 다들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오늘 돌아가시면 그 책을 다시 꺼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메밀꽃이 피는 계절이 아니지만 어딘가에 지금 꽃이 피어 있지 않지만 어딘가가 지금 메밀 꽃밭일지도 몰라요. 그 꽃밭이 곁에 있다 생각하시고 제가 메밀꽃 필 무렵의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못했다. 계집이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필의 당나귀였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선달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부치 흘리고 있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모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나 보이는 곳마다 모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와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는데요. 봉평에서 제일 가는 일색 성서방네 처녀를 방앗간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기억이 나세요? 이 소설 속에서 단 한 번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의 끝자락에 보면 그 옛날 그 처녀가 제천으로 갔다는 이야기, 어렴풋이 제천. 그래서 다음 장에는 제천으로 가겠네라고 허생원이 말을 합니다. 정말 그 단 한 번이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사랑을 찾아서 가보기로 만날 수 있을지, 저는 이 글이 소설이지만 소설 같지가 않고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과연 정말 제천으로 가서 허생원은 그 옛 처녀를 만났을까? 만났으면 안 만나는 게 좋았을까? 만나가지고 이제 다 서로 늙어가지고 현실 속에서 그 옛날 아름답던 사랑은 희미해지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아무튼 아름답게 이 허생원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 계속 그렇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허생원 할아버지죠. 이제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허생원 할아버지를 위해서 노래를 한 곡 불러보려고 해요. 제 노래 중에 오 사랑이여 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 번뿐인 사랑이지만 아직 사랑이 끝난 것 같지 않아요. 허생원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메밀꽃밭 지날 때 메밀꽃을 보면 허생원은 그 한 번의 사랑을 생각할 것이죠. 늘 허생원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으면, 그 사랑이 또 아름답게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사랑이여 내게로 와 이 마음 불태워 주어라. 향기 없는 꽃이라도 마음에 피어나게 하여라. 폭풍같이.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횡성 예버덩의 예버덩 문학의 집,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함께 사랑 이야기, 메밀꽃밭 이야기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메밀꽃, 제가 메밀꽃 필 무렵 책을 선물 드리려고 3권을 준비해 왔는데 뭐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몰라서요. 저희가 저희 문학 문장의 소리 그 엽서 받으셨죠. 거기다가 메밀꽃에 대한 어떤 이야기 적어서 저 앞에 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선정해서 3분께 이 소중한 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뭐 다 도시에 살고 이러면서 언제 어디서 우리가 메밀꽃밭 지날지 모르겠지만 어느 달밤에 하얗게 흐드러져 있는 메밀꽃 만나게 되는 꿈결 같은 날이 오면 그때는 또 사랑 같은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곳에서 흐르는 단어 양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장의 소리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은 서울 청운문학관에서, 9월은 제주에서, 11월은 광주에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신청 문의는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문장들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